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우주최악의 강사, 초보처럼 행동하기와 실패하며 전진하기에 대한 훌륭한 예를 대학 강사인 헬렌의 일화를 통해 살펴보자. 헬렌이 임상심리학 대학원생이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그녀는 심리학 입문 강의를 맡아보지 않겠냐는 뜻밖의 제의를 받았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가르치는 일을 늘 원했던 터라 제안을 수락했다. 얼마 후 그녀는 강단에 섰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짧은 시간 내에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거나 시간에 맞춰 강의하는 연습을 할 시간이 없었다. 그 이후로도 그녀의 수업은 뒤죽박죽되기 일쑤였고 시간도 매번 초과했다. 한 학기 내내 같은 실수가 이어졌다. 헬렌은 똑똑하고 세심한 성격이었지만 목소리도 작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게다가 긴장할 때마다 킥킥대는 버릇이 있었다. 물론 그녀를 잘 안다면 귀엽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강의 중 뜬금없는 행동은 문제가 될 때가 많았다. 그녀는 특히 괴로웠던 강의로 프레젠테이션 자료 일부가 빠져있던 날을 꼽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린 그녀는 남은 30분 동안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쩔쩔맸다. 황당한 학생들은 지겨운 나머지 책을 주섬주섬 챙겨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학기 말 헬렌은 5점 만점의 수평가에서 1점을 받았다. 그 대학의 다른 어떤 강사들보다 낮은 점수였다. 심지어 한 학생은 그녀를 우주최악의 강사로 평가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이런 트라우마를 겪으면 앞으로 다시는 강의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헬렌은 강의를 그만둘 핑계로 삼는 대신 오히려 발전할 기회로 여겼다. 처음 그렇게 끔찍했던 강의에서 가장 좋은 건 앞으로 그보다 더 나빠질 것이 없다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여름 계절학기 수업을 맡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강의 준비 시간이 넉넉했다. 우선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나 비디오, 만화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업의 흐름을 말하고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강의 중간중간 다양한 토론 시간을 마련했다. 학생들의 열의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재미있는 조 활동도 여러 개 계획했다. 이렇게 준비한 그녀의 두 번째 강의는 큰 성공은 아니었어도 월등히 나아질 준비가 돼 있었다. 이제 10년차 강의 경력을 가진 헬렌은 일단 흥미로워 보이는 어떤 강의라도 기꺼이 맡았다. 강사들은 해마다 맡은 강의만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헬렌은 달랐다.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닐 경우 그만큼 강의를 섭렵해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최근 헬렌의 모든 강의는 수강 대기 명단에 오른 학생 수만으로 클래스를 만들 수 있을 정도다. 학생들은 헬렌을 대학 최고의 교수 중 한 명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강의 초에 경험했던 큰 실수 덕분에 그녀는 이런 평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녀는 교수로 일하는 큰 즐거움 하나가 가르치는 기술을 습득하려고 애쓰는 데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평생의 가업이라고 말했다. 내가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는 날은 수업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날이 될 거예요. 라고. 실패의 재정의. 일이 원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당신은 실패라는 단어를 재정의함으로써 느끼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이제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실패에 대한 정의를 다시 재정립해보자. 다음은 몇 가지에다. 실패,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실패, 더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실패,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 실패,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찾아내는 것. 실패, 탐험하는 것. 실패,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 실패, 실험하는 것. 실패, 어떻게 더 노력할지 아는 것. 실패,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배우는 것. 실패, 시장에 대한 리서치를 좀 더 해보는 것. 실패,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것. 실패는 정의하기 나름이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른다. 말은 그럴듯하네요.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고 해도 실패하는 건 어쨌든 유쾌하지 않잖아요? 물론 맞다.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 해도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괴롭다.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원하던 직장에 입사하지 못했거나 갤러리에 작품을 출품하지 못했거나 했다면 말이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생각보다 자신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마찬가지다. 실망하는 게 당연하다. 스스로의 지능과 능력, 사고를 의심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점차 사라질 순간의 고통이니 그래도 괜찮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비하면 그쯤은 별거 아닐지 모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당신의 활력을 좀먹는다. 그것은 인생을 즐거움과 의미로 채울 수 있는 모든 행동에 회방을 놓는다. 실패에 수반되는 불쾌한 감정들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 보는가? 그렇다면 그대의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인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떤가? 꽉 막힌 삶을 고려한다면 실패의 불쾌함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세요. 언제나 이미 알고 있는 것만 한다. 새로운 변화를 절대 경험하지 않는다. 자신 있는 일만 한다. 가려져 있던 재능이나 흥미를 발견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자신이 세운 가정이 흔들리거나 잘못되어 있음을 입증할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당신의 제한적인 신념을 결코 초월하지 않는다. 자신이 전문가처럼 인정받을 일에만 발을 들인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배움을 통한 즐거움의 경험을 놓쳐도 상관없다.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포기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우회한다. 스스로에게 어떤 일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능력을 키우며 더 큰 성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실수로 가득 찬 삶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삶보다 더 명예롭고 가치 있다. 조지 버나드 쇼. 실수를 하며 보낸 인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 인생보다 훨씬 존경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용한 삶이기도 합니다. 조지 버나드 쇼 아일랜드 극작가 및 런던 경제학부 공동 설립자. 중요한 일에 실패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첫째, 자신은 최선을 다했으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열정과 잠재력 향상으로 충만한 삶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실패에서 오는 불편함도 그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실패에 대한 실망감을 수용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더 멀리 가야 한다. 둘째,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긍정적인 행보로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말이다. 만약 잘못된 아이디어나 가정에 따라 행동했다면 올바른 아이디어로 옮겨가면 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보자.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조치를 취했다. 더 나은 아이디어로 빠르게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이해나 지식의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떤 사고 과정이 잘못된 아이디어나 가정의 원인이었는지를 깨닫고 앞으로 더 나은 행동을 취할 발판으로 삼는다. 당신은 무언가를 시도했다. 아마도 그것에 전념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에 그다지 능숙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자신이 그 일에 재능이 없음을 깨달으면 자신의 주된 장점과 적성이 다른 데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진정으로 탁월해지고 싶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은 무언가를 시도했으며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당신의 에너지와 관심이 더 큰 성취감을 주는 활동에 집중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실패하며 전진하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적극 이용해보자. 두려움을 행동에 적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1. 두려움의 본질을 파악한다. 늘 해보고 싶었지만 실패가 두려워 망설였던 일을 찾아보라. 예, 항상 전문 사진작가가 되어보고 싶었어. 하지만 성공할 정도로 재능과 실력이 없으면 어떡하지? 2. 사고를 전환해본다. 최대한 빨리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예, 엉망인 사진이라도 잔뜩 찍어서 사람들에게 선보일 기회를 찾아봐야겠어. 다음 날에 있는 사촌 결혼식은 어떨까?
3. 먼저 시도해본다.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시도해보라. 실수 속에서도 그 일을 즐기라.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드백을 구하라. 예, 결혼식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초보 사진작가라는 걸 알려야겠어.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고 조언도 구해야지. 4. 실패하며 전진하기. 앞에서 시도한 자신의 도전적인 행동을 통해 배울 점을 발견한다. 예, 결혼식 사진을 찍는 동안 가장 즐거웠던 점은 뭐였지? 사람들이 어떤 사진을 좋아하고 싫어했더라? 지금 내 장점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더 노력해야 할까? 5. 다음 도전 과제를 찾는다.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목표를 찾아본다. 예, 다음에는 1위 대가를 받는 결혼식 사진 작업을 제안해 봐야겠어. 성공의 본질은 무엇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만 정도의 큰 성공을 목표로 삼는다. 하루가 어렵지만 성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절대 비법 전략으로 말이다. 그리고 그 커다란 성공에는 실천해야 할 수많은 미션들이 존재한다. 가장 확실한 성공이 커다란 목표 설정이라는 개념이다. 그러나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 전 멈춰버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되면 벽에 붙어둔 계획서를 뜯게 될지도 모른다. 시작하라. 다시 또 시작하라. 모든 것을 한 입씩 물어 뜯어보라. 가끔 도보 여행을 떠나라. 자신에게 휘파람 부는 법을 가르치라.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만들라. 돌들에게도 말을 걸고 달빛 아래 바다에서 헤엄도 쳐라. 죽는 법을 배워둬라. 빗속을 나체로 달려보라. 일어나야 할 모든 일은 일어날 것이고 그 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흐르는 물 위에 가만히 누워 있어 보라. 그리고 아침빵 대신 실을 먹어라.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라. 앨런 코트 초보자들을 위한 조언. 사람을 구하는 것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그것은 항상 같은 단계지만 당신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 앙투안트 생테쥐페리 프랑스 비행사 및 어린 왕자 작가. 큰 생각은 자유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 행동은 작게 하라.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원대한 성취를 하겠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작고 쉬운 행동일수록 더 좋다. 우리가 도울 수 있던 사람들이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근사한 책을 출간하거나 미술작품을 만들고 창의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이도 있었다. 심각한 사회 문제에 관여하는 단체를 설립하거나 연구재단을 만든 사람도 있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시작을 꿈꾸며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의 열정은 그야말로 멋져 보였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하고 싶다. 사고를 크게 하라고 말이다. 생각에 불필요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면서 성취 가능한 일들을 내던질 필요는 없다. 반면 행동은 작게 할 것을 권한다. 이루고 싶은 온갖 거창한 일들을 정의하고 살을 붙이는 데 애쓰기보다는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을 당부한다.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우선 살펴라. 물론 야망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필자들의 경험상 성공은 서로 연관없어 보이는 일련의 작은 행동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세심하게 잘 짜인 계획보다는 말이다. 이 장에서는 작은 성공, 적은 비용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행동의 활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즉각적인 보상을 얻고 즐거움을 느끼며 우연히 가져다주는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멋진 목표는 언제나 좋은 것인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큰 성공을 격려받는다. 달리기에서 1등을 하고 과학경진 대회에서 메달을 따며 최고의 시험 점수를 받으라고 말이다. 어려서부터 받아온 성공에 대한 격려는 교육의 핵심이 된 듯하다. 그렇게 자란 우리는 어른이 돼서도 어떤 일이든 최고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믿는다.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으며 평균을 웃도는 성공을 기대한다. 그러나 알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큰 성공만 노리는 태도가 오히려 성공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엘렌은 35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매일 오랜 시간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일하고 책상에 앉은 채로 패스트푸드를 먹는 게 습관이었다. 그러다 보니 지난 8년간 서서히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더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좀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바쁘지 않을 때 해야지 라고 미루기 십상이었다. 어느 날 엘렌은 소프트웨어 개발 컨퍼런스에서 받은 파란 티셔츠를 입고 쇼핑몰에 갔다. 백화점에 들어가서 바지를 둘러보고 있는데 자신의 것과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쇼핑하는 어떤 배 나온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엘렌은 그 남자가 전시장 유리에 비친 자신임을 곧 깨달았다. 자신의 배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다니 정말 충격이었다. 적어도 13kg 정도 체중이 증가한 탓이었다. 자신의 거대한 실루엣을 응시하며 이제야말로 체중 관리를 해야 할 때가 된 거란 걸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행동을 시작했다. 큰 변화를 목표로 삼은 것이다. 1년 아래 13kg을 감량하고 추가로 첫 마라톤도 완주해야지라는 야심찬 목표였다. 본격적인 체중 관리 계획을 세우니 한결 힘이 솟았다. 엘렌은 내친 김에 바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회사에 직원 전용 피트니스 센터가 있지만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근 헬스클럽을 살펴보기로 했다.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고 시설에 대해 직접 평가하며 자신에게 적격인 헬스클럽을 찾았다. 결연한 의지를 굳게 지키려는 다짐으로 3년 멤버십에도 등록했다. 멋진 운동복과 운동화를 새로 사고 운동 계획도 세웠다. 매주 3번은 고강도 근육 운동을 하고 3번은 달리기 연습을 해야지. 나머지 하루를 쉬면 되잖아? 첫 헬스클럽 방문 날 엘렌은 하루 종일 일한 탓에 매우 피곤한 상태였다. 하지만 계획대로 1시간 동안 운동을 했다. 다음 날은 첫 달리기 연습 날이었다. 전날의 격렬한 운동 때문에 몸이 쑤셨다. 30분 정도 뛰고 나니 숨이 턱에 차는 느낌이다. 그래도 3km를 걷고 달리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주말이 되자 엘렌은 몹시 피곤했다. 몸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구석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체중이 더 증가했다는 점이다. 체중을 재보니 1kg이나 증가한 게 아닌가. 정말 맥 빠지는 일이었다. 그러는 동안 직장에서는 까다로운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엘렌은 잠시 운동을 중단하고 몸이 회복할 시간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1, 2주가 지나고 어느새 5주가 되었다. 그 사이 새로 시작된 프로젝트 업무는 절정을 향했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이 계속됐다. 엘렌은 헬스클럽에 등록한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렸다. 2년 후 그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엘렌의 운동 계획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목표는 매우 당찼다. 연말까지 13kg을 빼고 마라톤을 완주해야겠다는 결심은 결연했다. 그러나 엘렌은 운동을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다. 간단한 이 사례로 큰 성공을 노리는 목표 지향적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단 운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목표로 둔 성공의 크기가 매우 크다. 그 커다란 성공에는 실천해야 할 수많은 미션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 전 중도에 멈춰버릴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 정작 현실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작은 행동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고통 없이는 대가도 없다. 틀렸다. 체중 관리에 대한 엘렌의 태도는 사람들이 흔히 세우는 가설을 역력히 보여준다. 긍정적인 변화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려운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통 없이는 대가도 없다. 는 이 개념은 비즈니스 리더십 책들에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상사라면 부하 직원에게 도전적 목표를 심어줘야 하고 목표는 그야말로 현실의 판도를 바꾸는 이루기 어렵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는 목표를 갖게 하는 것 등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 연구가인 짐 콜린스가 유행시킨 BHAGS를 신봉하는 CEO들도 여전히 많다. 이런 야심찬 계획의 목표는 틀에서 벗어난 사고를 만들어 한 차원 높은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데 있다. 반면 스탠퍼드대의 밥 서튼은 그의 저서 굿보스, 배드보스에서 도전적 목표의 개념이 남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많은 사람이 큰 문제 앞에서 움츠러들고 얼어붙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소개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그녀는 직장에서 사람들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요소에 대해 연구했다. 그리고 그 연구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큰 부담감을 주는 환경일수록 직원의 창의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38명의 직원으로부터 나온 12,000일 동안의 이 직원 일기를 분석한 결과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는 직원들은 창의성과 관련 업무에서 가장 낮은 태도를 보였다. 큰 스트레스를 받는 근무 환경에서 깊은 사고를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품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마빌레의 연구는 일에 대한 동기를 잃지 않으려면 추진력을 발휘할 기회가 자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그녀는 관리자들에게 도전적인 큰 목표가 직원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잘못된 허상에서 벗어날 것을 당부했다. 큰 성공을 추구하는 것의 또 다른 문제점은 다른 선택은 생각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주로 자신이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무수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앨런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는 고등학교 때 크로스컨트리 정목 선수였고 암벽 등반 모임에 나가기도 했으며 대학 때는 친구들과 그룹을 만들어 학교 헬스센터에서 운동도 했다. 만약 앨런이 목표와 성공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면 좀 더 재밌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가 시간을 내어 탐색했다면 얼티밋 프리스비 팀에 합류, 암벽 등반, 요가와 같이 재밌고 지속 가능한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큰 목표와 결과에 집중한 나머지 선택 가능한 옵션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다. 감당할 수 없는 목표, 지나친 목표 선정에 따른 체계적인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하버드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큰 목표만을 추구할 때 성과 저해뿐만 아니라 업무의 배움을 더디게 하고 편협한 태도를 조장한다고 밝혔다. 주된 문제는 사람들의 주의를 온통 특정 목표의 달성에만 집중시킨다는 데 있다. 따라서 큰 목표는 인지 공백, 즉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연구 보고서는 포드 소형차 핀토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 있다. 1970년 포드사의 CEO였던 디 아이아코카는 회사의 디자이너들에게 어려운 한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900kg 이하 무게, $2,000가 채 되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어 그해 말까지 판매 가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은 서둘러 차 뒤쪽에 약 25cm의 빈 공간밖에 남지 않은 가스탱크를 장착한 차를 만들었다. 이것은 꽤나 위험한 디자인이었는데 만약 뒤에서 들이받칠 경우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뻔한 안전 문제라면 핀토가 생산되기 이전에 시정되었어야만 했다. 하지만 관리자들은 오직 목표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이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결국 그렇게 위험천만한 자동차가 탄생했다. 그 후 포브스와 타임은 포드사의 핀토를 세계 최악의 자동차 목록에 올리기까지 했다. 핀토는 27건의 화재 사망 사건을 일으켰고 수백만 달러의 법정 사업에 휘말려야 했다. 큰 목표를 위해 무작정 달리는 것의 부작용은 이 책에서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다. 지나친 목표 설정으로 자신을 스스로 속박하지 말라. 학위를 따거나 훌륭한 작가가 되거나 100만 달러를 벌거나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하거나 회사 매출을 2배로 늘리는 것은 분명 큰 성공이다. 그러나 미래에 이루고 싶은 큰 성공에만 사로잡히면 동기를 자극하는 매일매일의 즐거움과 성취를 무시해버리는 셈이 된다.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편협한 길에 갇히는 것과 같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은 미래의 목표를 위해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보낸다. 신화학자 조지
크리스토퍼 캠벨의 말을 돌이켜보자. 그는 많은 사람이 겪는 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위기란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세워져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늦게 시작한 사람은 조급해지고 서두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고 한다. 물론 거대한 꿈도 좋다. 그러나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할 일을 정하고 그만큼만 달성해 보는 것이다. 만약 시간이 남는다면 다음날 해야 할 일을 조금씩 당겨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활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열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만약 스필버그가 거대한 꿈만 쫓았다면 처음부터 영화 감독으로 멋지게 데뷔하기 위해 서둘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영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인맥을 쌓기 위해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출입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다가올 수천 단계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눈앞의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테오도르 루즈벨트 미국의 26대 대통령. 큰 성공만을 쫓을 때 빠지게 되는 문제들. 큰 목표 앞에서 주눅들고 긴장하게 되며 행동하지 못하게 만든다. 문제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일을 끝맺는 데서 오는 성취감을 바로 느낄 수 없어 일상의 의욕과 동기가 저하된다. 일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요한다. 일에 대한 비용과 위험도 함께 커진다.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한다. 한 가지 길만 고집함으로 다른 길은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를 힘든 방법으로 해결하게 한다. 당신의 장점을 활용하기보다는 말이다. 미래의 보상에만 중점을 두니 날마다 성장하는 즐거움이 낮아지고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 작은 성공의 위력. 작은 성공의 개념은 미국 인지심리학 대가인 칼 와믹 미시간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기념비적 논문 작은 성공, 사회적 문제의 잣대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칼 와믹 와이 교수는 복잡한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쉬운 단위의 일을 여러 개로 나눠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를 여러 쉬운 단계로 분할하면 각 단계에서 해야 할 행동이 한결 명확해진다는 뜻이다. 또한 자신을 향한 의구심과 일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문제가 그리 복잡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칼 와이 교수는 알코올 중독자 협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하루 혹은 최소 1시간이라도 술에 취해 있지 않은 상태로 버틸 것을 격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으로 평생 술을 마시지 말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금주에 성공하면 보상이 명확히 주어지고 오랜 시간 술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칼 와이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일단 작은 성공 하나를 성취하면 그 다음 작은 성공을 얻기 위한 태도가 저절로 갖춰지죠. 다시 말해 칼 와이 교수가 제안하는 전략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일들로 나눠 실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가시적이라는 단어다.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남들에게 보이거나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확인 가능한 결과를 내는 것을 뜻한다. 각각의 작은 성공은 현실을 바꿔놓는다. 동지를 만날 수도 있고 모르던 자원을 발견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기회들도 생겨난다. 작은 성공은 분명 끊임없는 흐름을 일으킨다. 따라서 목표가 정해진 하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작은 성공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지, 당신을 어디로 데려다 놓을지 예측할 수도 없다. 도착점에 이르고 나서야 그동안 걸어온 길을 깨닫게 될 뿐이다. 칼 와이 교수의 논문이 발표된 후 다양한 문제의 작은 성공의 활용법을 제시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나왔다. 최신 기술을 이용하는 비즈니스라든가 우울증 극복, 인력 관리, 창의력 향상과 같은 문제들이었다.
작가인 피터 심스는 그에 져서 작은 배팅에서 많은 혁신가의 사례를 다뤘다. 구글의 창시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CEO인 에드 켈먼, 전설적인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 등이다. 이들은 비용이 적게 들고 위험성이 낮은 행동을 한 뒤에 큰 성공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심스는 이런 행동을 작은 배팅이라고 이름 붙였다. 혁신가들은 세세한 계획을 세우거나 특정 목표에만 연연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 시험해 볼 작은 단계들을 많이 거치고 피드백을 구한다. 그리고 재빨리 그 단계들을 반복하며 방향을 수정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코미디언 크리스 록은 그의 전국 공연에 포함된 복잡하고 다양한 농담을 생각해내기 위해 작은 코미디 장소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어들을 테스트한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기발한 생각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일을 시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발견하게 되는 거죠. 플라이 레이디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진 말라 실리는 미국인들에게 일명 집안 정리의 달인으로 불린다. 그녀는 자신이 이름 붙인 5분 동안의 방 구출법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도저히 감당 안 될 정도로 집안이 어지러져 있다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장소로 가서 조리용 타이머로 5분을 맞춰두세요. 그리고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마치 부기춤을 추듯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며 물건들을 치우는 겁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그날의 청소도 끝이죠. 그 다음날도 같은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말끔하게 치워진 집 전체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끔찍했던 집안이 어느새 정리된 거죠. 그리고 하나의 습관으로 아예 삼아버리세요. 그럼 집안을 치우는 일이 작정하고 시간을 내야 하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녀는 이런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실천법 비디오는 많은 사람이 엉망진창인 집안을 청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회계사에서 쓰레기 제왕이 된 사나이. 감수해야 할 위험성이 낮고 조정 가능한 여러 단계들로 큰 성공을 이룬 사례를 살펴보자. 그 주인공은 톰 파조다. 그는 쓰레기 처리 업계의 거물인 BFI사를 비롯해 14개 사업체를 소유한 창업가다. 1966년 파조는 투자 기회를 찾던 26세의 회계사였다. 당시 그는 휴스턴의 어느 구역 입주자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구역은 쓰레기 수거 서비스 회사와 마찰을 겪고 있었다. 입주자 회의가 열리자 파조는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구입을 제안했다. 그러자 한 명이 거들먹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럼 트럭을 사서 그쪽이 직접 몰고 다니면서 치우면 되겠네요. 파조는 그 발언이 몹시 언짢았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도전으로까지 느껴졌다. 내친 김에 쓰레기 수거 업계를 살펴보았는데 의외로 위험 감수가 적은 꽤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쓰레기는 항상 있을 테니 불경기도 없을 터였다. 더구나 입주자 모임에서는 서비스 비용을 90일 전에 미리 지불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니 창업 자금도 문제 없을 듯 보였다. 트럭도 쉽게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파조는 과감히 트럭 한 대를 샀다. 그리고 그 지역 쓰레기 수거를 시작했다. 회계사였던 그는 700가구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몇 톤 트럭을 사야 할지 사전에 꼼꼼히 계산했다. 22방야드의 트럭으로 2시간 거리의 쓰레기 처리 시설로 이동하는 처리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트럭을 직접 운전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게 된 첫날, 파조는 자신의 계산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겨우 220개 가구의 쓰레기만으로 트럭이 꽉 차버린 것이다. 첫 사업 계획의 확장으로 더 큰 수거 트랙을 구입한 파조는 4주 동안 직접 운전하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그야말로 혼자 발벗고 일하며 요령을 터득해갔다. 물론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도 많았다. 하루는 수거 트럭의 컴퓨터가 망가져 버렸다. 아직 수거할 집이 70가구나 남은 상태라 매우 난감했다. 그래서 한 가구의 쓰레기를 수거할 때마다 직접 트럭 뒤로 올라가 쓰레기 더미를 쿵쿵 밟아내려야 했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이다.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트럭 안에 회계사가 서 있다니 의아할지 모른다. 하지만 파조는 몸으로 직접 부딪혀 일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다른 운전사들과 친분을 쌓는 것도 좋았고 이 일을 통해 배울 게 많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자신의 걸음마 단계 사업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회계 사업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쓰레기 수거 사업에 뛰어들기로 했다. 사업 초기엔 주로 주거용 생활 쓰레기만을 수거했지만 점차 쇼핑몰과 소규모 공장의 쓰레기도 취급했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쓰레기 수거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쓰레기 소각이 불법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럭 한 대당 50센트인 처리 비용이 몇백 달러로 늘어났다. 파조는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받아들였다. 쓰레기 수거도 하고 동시에 소각도 하는 회사를 세우면 되잖아. 그는 결국 쓰레기 매립지를 사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휴스턴 시장이 파조에게 연락을 해왔다. 12일 안에 도시 내 쓰레기를 전부 처리해 줄 수 있겠냐는 문의였다. 파조는 물론입니다. 라고 답한 뒤 일에 필요한 트럭 1000대를 마련하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큰 그릇 속의 효모 하나가 밀가루를 발효시키듯 오늘 시작한 작은 행동이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마리안 밤 에이크 맥케인, 영국 심리학자 및 작가. 휴스턴 지역에서 파조의 사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업계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아 보였다. 파조는 약 3주 동안 다른 도시의 쓰레기 관리업체의 운영 방침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 출장에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규모 쓰레기 처리 업체는 많은 반면 여러 도시를 한꺼번에 관할하는 큰 업체는 없다는 점이었다. 또한 위생법 개정에 따라 관련 기술을 현대화하려면 상당한 자본이 필요했는데 대부분 소규모 업체는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었다. 파조는 여기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찾았다. 소규모 업체들을 통합해 전국 규모의 회사를 설립하면 각 생산 단위에 드는 비용이 감소해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이후 3년간 한 주에 한 기업꼴로 쓰레기 관리업체를 인수했다. 그리고 마침내 BFI가 설립됐다. 1976년 파조는 다른 업체들의 운영을 위해 BFI의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BFI의 한 해 매출은 2억 5,600만 달러에 육박했다. 131개 도시에서 2,800대의 수거 트럭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직원 수는 7,700명이었다. 그 당시 돈의 가치로 따져볼 때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만약 1966년으로 돌아가 전국적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쓰레기 관리업체를 세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 어떨까? 불가능하지 않을지 몰라도 실행을 위한 비용과 이용 감소는 엄청날 것이다. 하지만 파조는 애당초 거창한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그저 동네 주민의 말을 도전으로 받아들여 쓰레기 수거를 위해 500달러를 주고 트럭 한 대를 구입한 것뿐이다. 그의 첫 목표는 입주민들에게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물론 동시에 돈도 좀 벌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어쩌면 처음에 회계사라는 직업을 그만둘 생각조차 없었다. BFI를 성공으로 이끈 모든 요소들, 즉 처리 기술의 발전,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대, 관련법 개정과의 시기 맞물림 등은 운영 과정에서 저절로 발견하게 된 것들이다. 작은 성공이 당신의 삶을 움직이게 한다. 복잡한 프로젝트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여러 단계로 나눠준다. 일에 관심을 갖고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언제나 동기부여를 준다. 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발전과 피드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에 뛰어들게 만든다. 행동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 다가오는 기회 앞에 열린 자세를 갖게 해준다. 가장 적은 시간과 비용을 바탕으로 행동하게 해 위험 부담을 줄인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줄임으로써 현재를 마음껏 즐기게 돕는다. 지금 한 가지 행동을 시작하라.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진로를 완전히 바꾸거나 회사 사무실 구조를 재정비하거나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 등이다. 도대체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서 온몸이 뻣뻣해지는 기분이 드는가? 그렇다면 어려운 목표에 대한 걱정을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라.
아무리 삶이 혼란스럽고 난장판인 것 같아도 언제든지 긍정적인 한 걸음은 내디딜 수 있다. 그 첫걸음을 내디딤으로 이를 진척시키고 새로운 기회에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은 그보다 쉽다. 시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괜찮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원대한 성취를 하겠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작고 쉬운 행동일수록 더 좋다. 작은 성공 접근법의 특징 중 하나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모른다는 데 있다. 그러니 일직선이 아닌 길을 걷는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러 작은 단계를 거치는 동안 즐거움을 만끽하면 된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 도달하는 놀라움을 느껴보라. 작은 행동을 위한 제안들, 행동의 내용을 명확히 안다. 행동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어디서, 왜, 언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행동은 쉬워야 한다. 행동 단계가 성취하기 쉬워야 한다. 행동 단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덜 도전적인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 즐거워야 한다. 어떤 행동을 택하든 즐겁고 흥미로운 경험이 되어야 한다. 긴장될지라도 열정을 갖는 일이면 된다. 즉각 행동한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끝맺을 수 있어야 한다.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최저의 시간과 돈, 자원을 필요로 하는 행동이어야 한다. 현실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샘플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장소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정리하는 일과 같은 것들을 시도하라. 사회적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함으로써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작은 행동들에 의해 다음 주 금요일까지 패션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과 얘기할 기회를 만들어 봐야지. 조각품 구상 관련 스케치를 해서 화요일에 친구 수지에게 보내줘야겠어. 어린이 동화 줄거리를 요약해서 이번 일요일에 조카에게 들려줘야지. 이번 주말에 사진작가 워크숍에서 내 사진들을 참가자에게 보내주면 어떨까? 토요일에 벼룩시장이 열리잖아. 내가 제일 잘 만든 도자기들을 진열해 봐야겠어. 리더십 세미나에 관한 한 장짜리 개요를 써서 화요일에 점심때 사장님께 보내드려 봐야지. 재무계획 강의를 다음 주까지 등록해야겠어. 일요일 저녁에 친구 린다에게 강의 계획에 대해 얘기해 봐야겠군. 금요일까지 멘토링에 관한 책을 한 권 주문해야지. 친구 폴에게 청소년 상담사로서 경험이 어땠는지 물어보면 되겠네. 자신의 장점을 기반으로 두라. 버지니아대 다덴 비즈니스 스쿨 사라스 베시 교수는 CEO들의 사고와 습관을 연구하기 위해 30개 회사의 CEO들을 만났다. 철강, 철도, 봉제왕구, 반도체, 바이오 기술 등 그 업종도 다양했다. 사라스 베시 교수는 이들 CEO들이 현재 가진 자산, 기술, 지식, 사회적 인맥 등을 바탕으로 즉각 행동에 뛰어드는 경향을 발견했다. 대범한 성공들을 이룰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사라스베시의 연구는 이들이 오히려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CEO들은 주로 최저 시간과 최저 비용이 드는 행동을 선호했다. 3일 동안 1에서 5명에게 선보일 샘플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말이다. 내 전 재산과 앞으로 2년간 시간을 몽땅 투자해서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가 아니고 말이다. 다시 말해 최저의 비용과 준비 시간만으로 곧장 행동에 뛰어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미 존재하는 자원과 사회 인맥을 활용하는 것이다. 혹시 지금 당신을 도울 수 있고 피드백을 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인맥이 있는가? 현재 하는 일을 통해서 호기심을 갖는 다른 일에 대해 알아볼 기회가 없는가? 현재 가진 아이디어를 확인할 기회를 마련해줄 사회단체나 모임에 속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당신이 이미 가진 장점과 자신을 바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들을 찾아보라. 다음의 예시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도 좋다. 요즘 회사에 결혼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 같네.
회사 게시판에 저렴한 비용으로 웨딩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는 공고를 내보는 건 어떨까? 내 친구의 누나가 출판사 부사장이잖아. 스티븐한테 누나를 좀 소개시켜달라고 해야겠어. 그래서 아동문학 출판업계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지난번 여자 어린이 축구팀 코치를 맡았을 때 동네 학부모들을 많이 만났잖아. 그분들을 만나서 어린이 전용 극장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괜찮은지 여쭤봐야겠어. 중소기업 컨설턴트로 일하는데 나는 항상 관심이 있었어. 내가 속해 있는 예술인 육성위원회에서 자원봉사를 해봐야겠어. 중소기업의 재정적 운영 방침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말이야. 성취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작은 노력들. 어떤 행동을 택하든 세상 밖으로 나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라. 즐거움을 만끽하고 예상치 못한 경험과 기회를 맞이하라. 다음은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히 생각하라. 자신의 실수에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특정 결과에 연연하며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이루려는 목표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지라. 하지만 성취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좀 더 쉬운 행동을 택해야 한다는 신호로 알자. 언제나 호기심을 갖고 기회가 되는 대로 배우려고 노력하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를 찾으라. 만나는 사람 모두가 잠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하자. 작은 성공을 자축하라. 어떤 일을 무사히 끝맺었다면 잠시 틈을 내서 그 작은 성공을 자축하라. 세상에 나가 성취의 즐거움을 만끽하라. 자축의 시간이 끝났다면 그 다음 작은 성공을 목표로 전진하라. 존 크랜볼치.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 네. 작은 성공을 자축하라 내일 하시면 되겠네요. 네. 사진 찍을게요. 빠르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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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혹시 그 514 챌린지 NFT 그거 신청하셨어요? 신청 안 했어요. 하셨어요? 아직 못했어요. 어, 하는 방법이 쉬워요? 예, 네. 쉬워요. 그냥 메타마스크 만들어서 그냥 그 지갑 복사만 해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메타마스크를 거기에서 깔으셔야 돼. 방법이 어디 나와 있어요?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스마트 우리 그 앱 가는 거 갑자기 또 생각이 플레이스토어. 네네. 플레이스토어에서 메타마스크를 깔아갖고요. 네. 거기에서 그거를 그 지갑 번호를 쳐야 되거든요. 내나 시도 구문 우리 안 했구나. 메타버스를 안 했. 메타버스 안 하셔가지고 모르실 거야, 아마 맞죠? 아, 그거 오, 안 이거. 하면 좀 어려워. 우리는 해봤기 좀 때문에 그럴 수도 쉽게 하는 있겠네. 거고. 안 하면 좀 어려워요, 아. 그게. 그냥 어렵게 저기 다가오지. 뭐 하나 굉장히 사이트 가입해서 내 계정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계정 주소를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메타마스크를 검색해서 그걸 가입을 해보세요. 뭐 그거 블로그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데가 있을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거 찾아보시면 메타마스크 지갑 만드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블로그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블로그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쉽게 했구나. 나도 이거 처음 하면 어렵지. 얼마짜린데, 그죠? 얼마짜리? 맞네. 제가 해보고 안 맞다. 되면 얼마짜린데. 도움 요청할게요. 네. 다 강사분들이라서. 오래전 얘기다. 아, 진짜 웃네. 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었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날짜가 며칠 안 남아놓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혼자 막 죽을 치려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하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냥 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했던 게 있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우리는 시도 구문도 적어 놓고, 그지? 그러니까. 모든 이거 게 시드 다 구문 이거 도움이 잘못하면 또 된다니까요. 힘들다, 그거. 그러니까요.
몇 번씩 해야 된단 말이야. 참. 한번 생각해봐, 우리 언전이 뭐 된 걸. 긍정적이네요. 작은 성공을 자축하라. 아, 그렇지. 축하드립니다. 맞네. 1급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웃기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